옛날 진해 보면은 뭐 미신 되게 좋은 미신이란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닌가? 돈벌레. 돈벌레인가? 돈벌레지. 돈벌레 많이 봤죠. 아, 종천이 약간 진해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펜을 가지고 예. 인사를 할 때는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밑에서 받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잡고 아.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게 펜을 더 달라는 뜻이었던. 예. 주식회사 랩 추정인 영상인가요? 이것도 아다여서 죄송합니다. 네. 형철이가 그 얘기를 했죠. 해설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거는 한번 따로 빼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 그쵸. 아무래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걸 하냐면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축구계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그런 분들은 이제 또 한이 형이 쓴 축구 직업 설명서 같은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이제 형철이가 해설위원이 된 케이스가 원래부터 기자가 아니었던 그리고 원래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니었던 사람이 해설위원이 된 아주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이 케이스지만 이런 루트를 밟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참고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덕현이 형은 어디 가셨나요, 근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들으시더니. 덕현이는 파주 갔어요. 아, 토끼졌네. 새끼 뭐만 하면 파주간대. 6월이랑 7월을 다 올림픽으로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라 그래요. 파주 그때? 훈련장 땡기시나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대표팀 일정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기자 있어. 운동장에서 지 혼자. 너무 새끼. 어쨌든 오늘 이제 말하게 될 내용들은 해설자라는 직업은 어떤 루틴을 갖고 사는가, 어떤 생활 리듬을 갖고 사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난번은 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번에도 저에 대한 얘기지만 축구 해설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아까 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그래프를 먼저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네, 이거는 꼭 뭐 높낮이를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딱 일직선이죠. 네, 이 일직선에 선을 그려놓더니만 선에 못 맞췄는데요. 저는 완벽주의자는 오늘은 아니겠습니다. 하향화돼 있는 게 하향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 이 선이 중요한 거니까. 네네네. 네, 이건 그냥 기준점이고. 2015년. 오, 그리고 올해가 21년 이요? 2021년 올해를 그걸 봐야 알아요. 컨셉입니다. 예.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해설자가 된 거는 2016년이에요. 일부러 그러신 16, 건가요? 17, 18, 19, 20, 얼추 맞아, 21. 얼추. 오, 이거 정확히. 아싸. 절대 보면은 귀여워요. 예. 개초였는데. 예. 자, 귀여운 이때 친구예요. 이때가 해설자가 된 시기입니다. 형철이 저때 그 알고리즘에서 형철이 데뷔했던 오프닝 영상을 찾아주더라고요. 맞아. 근데 팔이 이렇게 돼가지고 데뷔가 있어요? 너 K리그 전남 중계했을 때 전남은 데뷔가 아니에요. 아, 그래? 그거 2017년. 그 영상에서 머리랑 머리가 이만해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눈빛이랑 이런 게 지금이랑 힘 달라. 짠뜩 들어가가지고 잔뜩 들어. 말랐어요. 그리고 그때. 맞아. 그랬던 때였는데 2015를 적은 이유가요. 지난번 영상에 하나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 유나이티드라는 구단 아시죠? 있죠. 네.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주간 K리그라는 팟캐스트를 2013년부터 딱 대략 2017년쯤까지 4년을 했는데 지금도 그 형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되게 저한테 고마운 형들이어가지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이 대구 팬 형이 서울 유나이티드 명예기자를 그때 했었는데 명예기자가 서울 유나이티드 1년을 하는데 여름쯤 됐을 때 갑자기 뭐 취직을 하시거나 개인 사정으로 못 하시거나 해서 뽑아놓은 명예기자 인원의 절반 이상이 다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대구팬 형이 형철아 너 지금 여기 자리가 비어있는데 해설 시켜준다고 나도 해봤다. 너 해설 한번 해보고 싶어 하니까 한번 들어오는 거 어떻겠냐 내가 얘기해주겠다라고 해서 형 그러면 지금 정말 필요하시면은 나는 언제든 해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명예기자 일도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 서울 유나이티드 명예기자의 여름 중에 어차피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2015년 9월에 김포시민축구단 지금 이제 그
사후역 근처에 이제는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김포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그 당시 김포 시민운동장이 썼던 홈경기장에서 김포와 서울 유나이티드, 서유의 경기를 그때 전반전만 중계하는 걸로 제 인생의 첫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유나이티드가 기회의 장인 게 형철이가 같이 해설위원으로 저렇게 데뷔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3번째로 다녔던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저기 서울 유나이티드의 캐스터 자리를 약간 견습처럼 보내요. 거기서 첫 중계를 시작하는 분들이 그래서 꽤 많습니다. 네, 이때 저랑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던 형이 지금 스포티비에 있는 윤장현 캐스터예요. 그래. 그 장현이가 내가 장현이 처음 본 게 그 아카데미에서 본 거예요. 네, 그때 장현이 형이 딱 지금 종인이 형이 말씀하셨던 그 길대로 여기에 이제 아나운서로 오셨었고 저랑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서 전반전 중계를 했습니다. 전반전 중계가 어떻게 됐느냐? 사실 서울 유나이티드 자체 방송이기 때문에 편파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전반전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 그래요. 4대0. 그리고 진짜 긴장한 끝에 후반전에 이제 다른 분께서 중계를 하시고 경기를 옆에서 직관했죠. 총합 스코어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9대0. 네, 기억나요 아직도. 그래서 이 9대0 대패를 당한 경기를 하면서 인생 데뷔전인데 자체 중계다 보니까 이 9골의 김포골은 리액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하나의 리액션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일단 첫 번째 게가 이렇게 잘 소중하게 다뤄졌고 두 번째 경기를 이제 전남 영광에 전남 영광 FC가 있습니다. 중계를 하고 싶어서 영광까지 원정 그 구단 버스를 왜냐면 K3 구단은 다소 열악하기 때문에 그치. 선수들 그 당시 선수들도 시간이 안 될 시에는 탑승이 안 될 합류가 안 됐던 선수들도 꽤 있었어요. 구단 직원분들 그 시간이 되는 선수단 그리고 이제 저처럼 명예 기자들까지 해서 영광에 또 중계를 하러 갔습니다. 제 인생 두 번째 중계였어요. 이날 영광 FC에게 제 기억이 맞으면 또 골을 못 넣고 0대3인가로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제가 시즌 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계할 기회가 딱 이 2번이었어요. 더 하고 싶은데 일찍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정작 골을 못 넣었습니다. 골을 막 외쳐보지를 못했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미련이 막 강하게 남았어요. 내년에도 서울 유나이티드 명예기자로 이제는 진짜 골 한번 해야겠다. 근데 저도 이때 관심 있게 이 팀을 지켜봤는데 아무리 봐도 전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우려점도 가진 채로 어쨌든 제 해설자로서의 첫 해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때 경기들을 어쨌든 제 하드디스크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2016년에 제가 이 시기에 이 영광을 다녀오고 돈이 좀 필요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건대 쪽에 아르바이트를 하나 합니다. 스테이크 집에 있어요. 스테이크 이름이 집에서 뭐예요? 히네코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 스테이크 화라는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당시엔 그랬는데 당시 제가 음식점 알바를 안 했었어가지고 처음으로 서빙도 하고 그릇도 닦고 이거 주문도 받고 이거 뭐 그 손님도 왔을 때 물이랑 이런 수저 같은 것도 미리 세팅해 놓고 끝나고 이제 청소하고 이런 거 다 도맡아서 했었어요. 근데 저를 이제 가까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되게 띨빵한 면이 많아서 이 일을 하는 동안 손도 느리고 되게 답답했던 거예요. 사장님이 처음엔 되게 답답해 하시고 혼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사장님이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신 게 얘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건 보여서 아직 손이 안 익어서 그렇지 얘는 하다 보면 지가 알아서 금방 느래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던 사장님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 동안 2016년 겨울이 됐습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커뮤니티에 칼럼 쓰고 할 텐데 스포티비에서 해설자 모집한다는 공고가 글이 뜬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내가 되겠어? 솔직히 이거 내가 아직 군대도 안 갔는데 되지 않을 거야. 근데 해설자를 이렇게도 뽑네? 신기하다 정도의 생각만 하고 그냥 그때는 보기만 하고 응시를 안 했어요. 바로 그냥 또 알바하러 가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2016년 한 3월쯤 됐을 때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스포티비에서 뽑는다 그랬는데 내가 그때 그거 보기만 하고 생각해보니까 안 적어놨구나. 한번 알아볼까 했는데 제가 본 날이 정확히는 1월이겠다. 제가 본 날이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서류 모집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필 서류 모집 마지막 날이 알바를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알바 출근 시간이 오후 7시였는데 제가 이걸 본 시간이 오후 2시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시간 안에 내가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내가 알아서 첨삭한 다음에 이 출근하면은 그 뒤에는 파일을 보낼 여유가 없으니까 이 전에 무조건 지원서를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을 급하게 먹었거든요.
일단 제가 그때 서현의 칼럼을 쓰려고 제가 서현 엔젤리너스에 갔었는데 거기서 엔젤리너스의 노트북을 꺼내서 바로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막 나름 그래도 사실적으로 썼습니다. 이것저것 다 쓰고 제가 썼던 칼럼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이 영상들 풀경기 영상이지만 한번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보냈구나. 네, 두 가지를 그냥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짝짝짝 짜글짜글 해가지고 다 적었더니 저녁 6시가 된 거예요. 분당선 기준으로 서현에서 건대 입구까지 1시간 정도 넉넉 잡아 보면 됩니다. 근데 다 적은 게 6시고 7시예요. 이동하는 동안 내가 보내야 되는 그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첨삭도 아직 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이파이 에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와이파이 에그가 그 들고 다니는 와이파이 맞아요. 공유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켜놓고 KT. 지하철 아무데나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펴놓고 계속 내 자소서를 첨삭하고 어떻게든 이 시간 안에 보내야 한다. 이게 되게 마음이 급했을 때였어요. 건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소서는 다 첨삭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몸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개찰구를 빠져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개찰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노트북을 한 손에 이렇게 쥐고 한 손에는 그 와이파이 에그가 포함된 백팩을 이렇게 두르고 있고 한 손으로 왼팔로 이렇게 딱 쥐면서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어디 뭐 스포티비.net 바이올린 적고 켜나요? 해서 개찰구 찍고 겨우겨우 보내고 거의 질라리디노인데. 네, 그렇게 하고 50한 8분쯤 됐을 때 바로 개찰구 빠져나가가지고 메일 보낸 다음에 바로 출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되게 어려웠던 그때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노고를 딛고 실제로 이제 시간에 맞춰서 출근과 함께 좀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보냈는데 솔직히 기대를 안 했습니다. 설마 그게 되겠나. 왜 나는 내 그 결격사를 알잖아요. 군대 안 갔고 나이 너무 어리고 아직 경력도 초라하니까 나 같은 사람보다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근데 2월 한 말쯤 제 생일날 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2월 28일쯤에 문자가 왔어요. 이제 그 서류 심사가 합격이 됐기 때문에 면접 한번 보러 와라. 아마 저런 식으로 영상을 보낸 사람이 제가 당시에는 퇴사를 하고 난 다음이었으니까 내가 2015년 5월에 나왔거든요. 영상 보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었을 거고 그러면 저렇게 영상 보낸 사람들은 일단 불러서 보고자 합니다. 그럼 데려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뭐 잠시만요. 또 여자 영상 보네요. 해설인가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설위원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이런데 지원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안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메일이 무지 많이 와. 그 사람들도 다 보기가 버거울 거야. 근데 저런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정성 들여서 뭔가 해보려고 했구나라는 데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네. 오늘 덕현이 형이 계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덕현이 형이 어떤 영상을 제출했는지 봤어요. 덕현이 형도 영상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영상 제출이 필수가 아니었죠.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네. 필요하면 넣어라. 그렇지. 그러면 제출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어드밴티지가 갑니다. 아주 이상한 영상이 아닐 경우에. 그쵸. 덕현이 형은 어떤 영상이었냐면 중계가 아니고 그때 스페인 유학 가고 직후잖아요. 스페인 갔을 때 본인이 어디 명소리 이렇게 가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던 어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마드리드의 어디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냥 그 스페인에 직접 갔다 왔다는 거 인증했던 그런 영상이 있으셨는데 그걸 보내셨고 그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좋게 봤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더니 서울 유나이티드에서의 그렇지. 골 리액션은 없었지만 어쨌든 인생에 처음으로 남게 된 중계 사례들을 넣어서 실제로 여기서 좀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를 이렇게 한다고 2월 28일 날 문자를 받았고 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막 그런 기억도 납니다. 3월 초쯤으로 이제 날짜가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양복 입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했는데 양복을 입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마곡 그 공항철도인가? 그 수색역 거기 경의중앙선인가? 무슨 지하철 경의중앙선 그 타고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덕현이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테이블에서 김수빈 캐스터와 같이 당시 1516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그 바이언이랑 유벤투스 1차전이 끝났을 시점이거든요. 그 경기를 미리 준비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일부러 그때 국내 중계를 안 보고 갔습니다. 왜냐면 그때 국내 중계를 미리 보고 그날 당일에 그거를 면접을 테스트를 했다가는
국내 해설자분이 그거대로 가요. 하셨던 멘트를 그대로 따라할 맞아, 것 같은 그렇게 거예요. 돼. 예, 그 당시 이제 중계를 아마 영주 형님이 하셨을 텐데 내가 그건 큰일 났지. 그냥 뭐 그건 아니지만 예. 예. 아무튼 이제 저 따라하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14 시즌이 리버풀한테 어떤 시즌인지 아실 겁니다. 그때 위건 오리치 시즌이잖아. 네, 맞아요. 제라드가 이제 넘어졌던 그 시즌이에요. 이때 제 나름대로 내상이 되게 컸어요. 저도 이때 되게 리버풀의 리그 우승을 바랬던 입장이고 이전에 0809 시즌은 제토. 네, 제토랑 이때도 되게 아쉽게 2위로 이제 그치. 맞췄을 때잖아요. 이때만큼 뭔가 몰입이 됐을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해외 축구 입문한 초기였으니까. 근데 이때 우승을 못한 것도 되게 아쉬운데 이때는 제라드의 나이까지 고려했을 때 리그 우승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응원했는데 첼시전 그것도 라이브로 봤고 크리스탈 팰리스전 제가 후반전을 봤는데 3대 0에서 3대 3 따라잡히는 그 과정을 다 챙겨봤어요. 마지막에 막 수아레스 울고 제라드가 막 이렇게 카메라 찍지 말라고 하면서 독려했던 그걸 생생하게 보고 나니까 후유증이 컸습니다. 해외 축구를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아쉽고 그 다음 시즌에 잘 나갔으면 모르겠는데 잘 나가지를 못하고 로저스 그때 진짜 난리 났거든요. 제가 로브렌을 그때 되게 진짜 엄청 욕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다음 시즌 여파가 컸습니다. 그래서 한 14년쯤부터 16년 정도 즈음까지 한 2년 정도를 제가 해외 축구 거의 안 보고 살았어요. 보더라도 칼럼 쓸 정도의 내용만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만 해외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새벽 시간 말고 한 밤 8시나 10시에 하는 그런 해외 축구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 시간대 경기들만 챙겨볼 정도지 이 2년 정도는 거의 K리그에 쏟았습니다. K리그 실제로 제가 그때 그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보면 K리그 글들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면접을 하는데 갑자기 해외 축구 면접을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바이언, 유벤투스 하나도 모를 때였고 모르고 있는 상황. 만주키치 게임에서 그냥 키 큰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전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진짜 나 미련 없이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나는 해외 축구를 모른다라는 어떤 걱정보다는 기회가 왔는데 떨어질 수 있지. 근데 어쨌든 내가 미련이 남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좀 덤벼봤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뤄야 본전이니까. 정말 단기간이지만 최대한 한 두세 시즌 정도의 바이언과 유벤투스의 흐름은 어땠는지를 최대한 찾아보려고 그랬고 그 맥락하에서 유벤투스의 새로 지은 경기장이 토리노 지역의 기존 경기장보다는 좀 이 시내보다는 외곽 지역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현지 팬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불만스러워한다. 하지만 구단 자체적으로나 뭐 토리노시에서 나름 이 경기장 근방의 어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잡지식들까지도 다 외워갈 정도로 정말 단기간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때 그 얘기를 풀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90분 풀 경기를 중계하는 게 아니고 10분 하이라이트를 더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면이 쑤슉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상황이지. 네, 갑자기 시작을 하고 있고 갑자기 라이브를 풀매치를 중계하려고 그 테스트 보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나도 알고 있어요. 해설위원 테스트는 또 아나운서랑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한 게 아닌데 근데 그래도 필사적으로 나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준비했다는 거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유벤투스 경기장 위치, 유베의 어떤 전력, 뭐 만주키치와 누구의 투톱을 써가지고 비달이 어떻게 허리를 책임지고 그 당시는 이제 선수였던 피를로가 얼마나 영리한 선수이며 막 이런 얘기를 풀면서 제법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를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까 뭐 솔직히 미련 가지지 않게 도전하면 된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도 끝나고 되게 후회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덕현이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덕현이가 얘기했잖아요. 존나 잘했다고. 자기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 저는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또 타인이 보는 거랑 달라요. 본인이 만족스럽게 어려워요. 그렇지. 뭐든지. 긴장을 진짜 많이 해서 말도 많이 더듬었고 무엇보다 질문에서 근데 형철 씨는 군대를 안 가셨는데 라고 직접적으로 여쭤오신 거예요. 그걸 딱 듣고 역시 이게 나한테 진짜 마이너스 요소구나. 그렇지 바로 물어보지. 네, 그래서 대답을 할 때는 합격만 한다면 내가 최대한 내 어떤 위치를 구축시켜 놓고 안정적으로 다져놓은 다음에 갈 생각이 있다. 합격만 된다면 군대는 어느 정도 뭐 학업을 위해서 연계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내가 그 부분은 이해하고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책임지고 일에 조금 더 뛰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여기서 결격사유가 제일 심한 사람이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됐죠. 그 얘기 듣는 순간 아마 나였어도 이거 떨어졌다 이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해설자 아까 그 해설 면접 내가 너무 절었으니까 내가 끝나고 어떡하지 친구한테 막 이렇게 전화하면서
아 큰일 났다고 나 진짜 이거 열심히 했는데 미련은 없지만 약간 되게 예감이 안 좋다. 많이 좀 내가 실력을 많이 준비한 걸 많이 못 푼 것 같고 이거 누가 봐도 나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마 그 건물 벗어나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그냥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트로트계에서 월드컵 경기장 제법 먼데.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약간 그 회심을 친구한테 토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다 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갔는데 그리고 다른 알바를 이제 했었어요. 스테이크집 알바는 계속 하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뭐 다른 알바들 하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어디 이동을 할 때였습니다. 여의도역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였어요. 여의도역에서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더니 스포티비래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이제 그래도 알람을 해주는구나. 사실 이게 언제 발표난다라는 날짜를 공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면접 보고 2주인가 3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동안 나 떨어졌나 보다. 떨어졌으니까 연락이 안 오는 거겠지. 라고 이렇게 낙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그래도 떨어졌다고 알려는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K리그 챌린지 중계를 할 거니까 그 중계 합격한 사람들과 캐스터끼리 모여서 회의 한번 조만간 하자. 그래서 날짜를 문자를 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날짜가 3월 18일이었을 겁니다. 2016년. 그래서 그때 그 여의도역 그 전화를 받고 진짜 너무 믿기지가 않는 진짜 그런 순간을 맞이했어요. 내가 이렇게 빨리 해설자가 되다니. 이거 진짜 나는 기자 일을 먼저 하고 그 어느 정도의 어떤 명성을 쌓아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정말 제한적인 기회에 해설자가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죠. 좀 그때는 진짜 여기저기 막 엄마한테도 전화하고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하면서 좋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인생 그래프로는 여기가 이제 고점으로 딱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2016년 4월 18일입니다. 딱 한 달 뒤 4월 18일에 대구 대 안양 경기가 제 첫 스포티비에서의 중계였어요. 프로 경기로는 처음 데뷔전이었던 거죠. K리그 챌린지를 그때 먼데이 나잇 풋볼로 저는 대구 대 안양 경기 그리고 덕현이 형은 부산 대 경남 경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대 안양 경기를 그때 이제 우리 그 히든바스켓 했던 박찬웅 캐스터 찬웅이랑? 네, 찬웅 형이랑 같이 했습니다. 찬웅 형이랑 같이 이제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 대 안양 경기 중계를 했는데 대안의 7호 홈런. 그 경기예요 저게? 아니 그거 안 말고. 네, 딴 경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첫 중계를 했어요. 진짜 긴장 많이 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벤투스랑 바이언 그 경기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게 해설자로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인 것 같다. 왜냐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막 유벤투스의 경기장 이런 것들 진짜 하나도 몰랐던 것들을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막 쏟아냈는데 그걸 면접에서 긍정적으로 봐줬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K리그 챌린지 중계를 할 때도 다른 분들의 중계보다 내가 살릴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보력과 덕후로서 보여줄 수 있는 잡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팬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혹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풀어보자. 그래서 잡지식들을 많이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FC 안양의 어웨이 유니폼이 핑크색이었는데 네. 그때 안양이 그 전년도에 선수들이 상의 탈의를 한 이 근육질 상태로 프로필을 찍어가지고 안양종합운동장 근처에다가 선수들 프로필을 이렇게 다 걸어놓았던 시기였어요. 여성 팬분들 마음을 좀 공략하겠다. 구단에서 실제로 보도자료도 뿌렸을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때 있었던 핑크색 어웨이 유니폼도 같은 이유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풀면서 안양은 작년에 이제 안양시에서 안양 그 종합운동장 근처에 선수들 상의 탈의한 사진으로 막 이렇게 여심도 사로잡았다. K리그 구단들 중에 정말 파격적인 구단일 것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중계와는 좀 다른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죄송한데 네. 형철이 모션이 왜 이렇게 웃기냐? 긴장해서요. 네. 이렇게 멋있었어요. 되게 근육 울고역불하네. 어우 긴장돼서 쑥스러워서 그랬어요.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는 아이러브 사커 카페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이제 화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이러브 사커 카페에 그 경기가 끝나고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직접 봤더니 왜? 해설이 너무 좋다고 이 사람 누구냐고 그때 이제 제 칼럼을 보신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우리 그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분이 해설도 하신다. 이번에 데뷔전이라더라면서 되게 이렇게 극찬을 많이 쏟아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진짜 긴장 많이 했고 진짜 어떻게 내가 해설자로 정착할 수 있을까. 나이도 제일 어리고 경험도 경험도 없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버틸 만큼 버텨보자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첫 출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정도는 있구나. 정보력, 그리고 팬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서 경험을 쌓다 보면 내가 나름 그 전에 읽었던 전술서를 바탕으로 경기 내용이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K리그 중계에서 그 당시 제일 필요했던 게, K리그는 어쨌든 새로운 팬들을 유입시켜야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 되었고, 공격에서 어느 부분이 득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으며 어느 부분이 칭찬받을 수 있는 플레이였는지, 또 어느 선수가 그런지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담아주려고 이른바 포장을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첫 중계 때 잘 먹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름 내 개성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때 자신감을 가지고 중계에 좀 덤벼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만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형철이랑 덕현이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아나운서, 캐스터, 해설위원 똑같습니다. 둘은 뭘 하는 사람이죠? 해설. 지금 해설하는 해설하죠. 사람이죠. 그 이전에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이전에는 아무 신분이 없었죠. 아니, 그 이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둘 다 이걸 하는 사람입니다. 방송. 여기 안에, 이 안에 해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둘은 기본적으로 방송을 배우지 않았지만 그거를 떨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기는 이게 있으니까 무기를 발휘를 한 거지. 그러니까 착각이 아니지,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해설위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캐스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잖아. 그러면 내용 얘기를 많이 하세요. 중요하죠. 근데 방송국에서 채용하는 건 이게 안 되면 아예 채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이만큼 있어. 근데 방송에 큐 들어갔는데 방송 절대 못합니다. 글을 엄청나게 잘 쓰는, 전 세계 최고의 칼럼니스트가 만약에 말을 더듬고 방송을 못한다? 이건 해설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걸리는 건 이 부분에서 걸려. 이거를 기본적으로 너네들은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형철이 지금 보면 얘기 잘하고 음성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걸 너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해설위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덕목이기도 합니다. 축구를 아무리 잘 알아도 방송에 쓸 수 없는 사람이다. PD 입장에서는 못 써.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계방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방송 쪽에 출연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축구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전에 내가 이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떨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딕션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그게 없다면 그 부분 트레이닝을 같이 하시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면접에서 통과할 수가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팟캐스트 방송을 했던 게 방송자로서의 어떤 경험을 쌓는데 되게 유용했던 것 엄청 같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덕현이 형도 전북 자체 방송을 하셨던 분이고, 그렇지. 나름대로 방송 경력이 있으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맥락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먹혀든 것 같습니다. 잘 합격이 됐고 첫 중계도 잘 끊게 됐고요. 이해 이제 스포티비에서 라리가랑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같이 가져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16-17 시즌이었고 저랑 덕현이 형이랑 첫 중계가 라리가였어요. 그때 7월쯤부터 트루텍 건물 그 스포티비와 이제 K리그 현장, K리그 챌린지의 현장을 이곳저곳 오가면서 리허설을 계속했습니다. 해외 축구 그 당시 영상들을 가지고 해외 축구 중계를 할 정도의 준비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계속해서 다듬어졌던 거는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내용도 내용인데 어쨌든 방송에 있어서 조금 더 시청자들한테 불만이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하면 말을 좀 더 이렇게 뭔가 발음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이제 덕현이 형이 그때 얘기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기 이른바 쪼라고 하죠. 네, 그런 걸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그때 지적을 받고 수용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하면서 한두 달 정도의 리허설 기간을 계속 거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도 있어요. 방송은 음성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스튜디오 샷을 했는데 형철이 나 처음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좋아졌어. 근데 이거를 다듬어지는 과정도 네가 지금 좋은 해설위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카메라 마사지를 하죠.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진짜 야 지금 나 너 진짜 너 완전 좋아, 진짜 용서했어. 좋아, 너 지금. 옛날 거 네가 보면 너도 깜짝 놀랄 거야. 아, 제가 못 보고 있어요. 지금은 진짜 깨끗해지고 좋아졌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8월인가 9월인가 한정 캐스터라고 아시죠?
재웅이 형. 예, 예. 재웅이 형. 그 사실 야구를 많이 하시는 재웅이 형 분인데 야구 농구가 더 좋죠. 네, 제 해외 축구 첫 캐스터세요. 재웅이 형이 워낙에 좋은 분이라 아마 형이 리드 잘해줬을 텐데. 네, 되게 편했습니다. 옆에서. 라리가 2라운드 경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레가네스 경기였어요. 경기는 이제 레가네스 홈이었고 이 경기가 제 해외 축구 첫 중계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경기들도 라리가를 위주로 들어갔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르셀로나 대 알라베스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승격팀 알라베스가 깜노에서 바르셀로나를 잡아버린 거예요. 제법 관심도가 큰 경기를 엄청 그때 커졌죠, 그럼. 어쩌다 보니까 해설을 했고 내가 하면서도 내가 하는 해설인 경기인데 평범하지 않고 되게 뭔가 좀 독특한 결과가 나오니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바르셀로나 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뭔가 기대케 만드는 요인이 있었어요. 이때는 제가 할 때마다 유독 강팀들이 언더독을 많이 당했을 때였는데 뭔가 사람들의 주목도를 끌 수 있는 스토리들이 나오니까 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반가웠던 부분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해 한 시즌의 중계를 좀 하게 됐고요. 11월쯤부터 프리미어리그를 위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가 이제 기성용 선수가 있던 스완지랑 사우스햄튼 경기였는데 그때 제가 목표했던 프리미어리그를 들어가서 기성용 선발이었어요? 그때 기성용 선발이었어요. 와, 네. 그러면 한국 선수 선발이 빅매치를 바로 네. 들어갔네. 그게 당시 SBS 스포츠가 TV, 스포티비가 뉴미디어. 뉴미디어 했을 때. 네, 그렇게 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좀 신기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스완지 시티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유니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성용 선수 마킹은 아니고요. 페르난도 요렌테 마킹이에요. 요렌테. 네, 그렇게 좀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프리미어리그를 위주로 이때부터 쭉 들어갔고 되게 행복했어요. 일단 원하는 해설자 일을 했고 이때는 제가 그냥 첫 해니까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냥 과감하게 휴학을 해버렸거든요. 그냥 하나에만 집중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때 스테이크 하던 알바 하던 사장님도 너 해설자 꿈 이룬 거 진짜 축하한다고 거기에 이제 전력을 다할 때라고 해주셔가지고 더 했어야 되는데 일단 해설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바는 관두게 됐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서 계속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성남에 살 때였어요. 성남에서 상암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와, 이거 너무 멀다, 야. 씨. 택시비가 한 35,000원? 이 정도 나오지, 나왔습니다. 한 이 정도 나와요, 대충. 근데 또 새벽 중계하려면 네. 저기 택시를 아니면 탈 게 없잖아. 그죠?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직접 제가 상암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일도 있었고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홍대에 엔젤리너스 있거든요. 주말에 홍대에 그렇게 제가 다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노는 줄 몰랐는데 새벽 5시 경기를 한다 치면은 너 몇 살이냐? 여러분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유 뭐 2시까지 뭐 그렇게 놀고 그래요. 참. 네. 위험해. 아무튼 그때 노인네 같아. 5시 경기를 한다 치면은 막차가 2호선 막차가 주중 기준으로만 한 12시 55분? 이때 홍대 입구에 도착하는 게 마지막인가 그럴 거예요. 딱 그거 내려가지고 거기 카페에서 아이패드나 노트북 꺼내가지고 계속 이제 자료 정리하고 중계 준비하고 있다가 3시, 4시쯤 되면은 이제 스포티비를 이용해가지고 해설하고. 거기서 택시 타는 건 얼마 안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한 3만 원 정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치, 5,000원이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많이 좀 절약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했었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첫 번째는 해설자로 정착을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정말 많이 감사하게도 잘 해주셨고 내부에서도 평가도 일단 좋았다고 하고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제가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마냥저냥 행복했었을 때였어요. 또 이때 덕현이 형도 저도 스포티비에서 빅경기 중계를 할 때 자료를 조금 정리하는 걸 도와주는 형태의 기록원 역할도 같이 했었거든요. 기록원 페이는 중계 페이보다는 적었는데 근데도 되게 만족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을 정착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좀 아쉬울 수 있는 금액이라 해도 이때는 그냥 같이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이렇게 해서 무탈하게 두 번째 시즌인 2017-18 시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그래프 자체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이렇게 쭉 갔는데 2년 정도 딱 이제 두 번째 시즌이잖아요. 이때 이 2017년 여름부터 대학교랑 병행을 합니다. 과제를 하고 새벽 중계 끝나자마자 수업 가고? 수색에서 건대 입구까지 어떻게든 버스를 타든지 해가지고 약간 그 눈 이렇게 막 비비면서 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수업을 듣고 오후에 성남 가가지고 잠을 자고 저녁에 중계 준비를 한 다음에 한 10시, 11시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홍대로 가가지고 또 새벽 2시에 와 사람들 진짜 오랜 시간 노는구나 하면서 막 감탄하면서 기다리다가 5시 중계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과제까지 시켰는데 약간 이제 너무 과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친구 불러다가 건대 입구에서 우리 소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친구랑 놀려고 소주 한잔 하려고 그냥 이렇게 가게를 좀 찾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팀플 조별 과제 때문에 너무 화가 났을 때였는데 약간 답답해가지고 물론 저도 이제 뭐 민폐를 끼친 것도 있겠지만 좀 그래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친구한테 우리 새우에다가 소주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인 게 제가 사실 새우 알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왜 새우에 소주를 마시자고 했어? 새우 맛을 아니까 그냥 한 적당히 먹으면 괜찮겠거니라 알러지가 생각하고 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도 새우를 먹으면 그냥 목이 간질간질한 정도지 다른 분들처럼 부어오르거나 병원에 가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오늘 한번 저질러보자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했던 게 새우에 소주 마시는 거였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새우 맛을 알아서 어렸을 때 먹었었기 때문에 소금구이 한 판 있으면은 한 후라이팬은 친구랑 같이 다 비우고 2차로 그때 김치찌개에다가 또 소주하고 해가지고 엄청 취한 상태로 집에는 못 가니까 학교 과방에서 잤어요. 근데 과방은 모든 학과가 다 그렇겠지만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바퀴벌레도 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저처럼 이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새우를 잔뜩 먹어가지고 몸의 면역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 약간 좀 지저분한 과방에서 잤으니 병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수두에 감염됐습니다. 아 진짜? 네. 어렸을 때 수두를 안 했구나. 했는데 20대 되면은 다시도 그래? 더 받아야 된대요. 오. 미국이 그래서 2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10대 때 어릴 때 한 번 받는 거는 20대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항체가 없어진다나? 뭐 그래가지고 진짜? 한 1, 2주 정도 일을 못했죠. 중계도 못하겠지, 못하죠. 당연히. 감염 중계가 되니까. 그래서 건대 병원 가가지고 그때 알레르기 약 타고 바로 집에 가가지고 또 이게 자가격리하고 있다가 거의 다 나을 즈음에 회사에서도 이제 또 사람이 비면 안 되니까 언제 낫냐고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는 빨리 중계 들어가야겠다. 이제 더 이상 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행히 수두는 완치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완치되고도 외출은 가능하지만 한동안 알레르기 약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레르기 약을 먹었지만 외출은 가능하니까 외출하면서 중계하는 동안에 알레르기 약을 먹고 뭐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이제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알러지 약이 되게 멍롱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계할 때 뭐 알러지 약이 쉽지 않은데? 그게 우리 그때 Q&A 때 얘기했던 첼시 카라박 경기 시기랑 겹쳐요. 그때 알레르기 약 때문에 그래. 머리가 너무 몽롱한데 학교 수업은 들어야 되니까 잠은 못 자고 어떻게든 학교 근처에 모텔 하나 잡아가지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 자는 연기할 때 너무 죽은 사람 같아요. 지금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예, 있어요. 예. 하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그 모텔 가가지고 그 약간 1시간인가 2시간 상태에서 알레르기 약의 성분은 남아있고 오락가락하지 그러면. 카페인은 또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 또 카페인을 또 엄청 때려 넣었을 때라 머리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마르코스 알론소가 머리 이렇게 그 가르마 태워가지고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아스필리쿠에타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면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인테리 경기에서 염균 얘기했다니까. 그게 돼. 근데 진짜. 그 느낌이었어요. 그때 진짜 온갖 게시판에서 저 해설자 지금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욕을 좀 많이 먹었을 때였고 그때 되게 좀 내상을 많이 입었었죠. 이 계속 잘 되어갔던 것 같은 그래프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제가 이런 내 실수로 뭔가 민폐 같은 걸 끼치거나 실수가 나왔다고 하면은 일단 회복을 쉽게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맞아. 일단 형철이 성격상 아마 술 때리고 새우 먹고 이랬을 때 그 몇 주간 존나 자책했을 그렇지. 거야. 내가 네. 왜 그렇게 했을까 속에서. 그 자책을 좀 많이 했죠. 그치. 한 이틀, 3일 정도 계속 내가 좀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잠을 오히려 푹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 반응에서 혹시 앞으로 내가 이제 회복을 못하는 건 아닌가, 이제 해설자로 일 못하는 거 아닌가 계속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일을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진 않으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이때 교훈을 얻었죠. 이제 진짜 새우를 먹으면 안 되겠다. 술도 좀 조심히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카페인 나름 내가 어떻게 중계 리듬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치.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원래 이때 복학한 시즌이니까 학기랑 중계랑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무리가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기 쪽을 최대한 어느 정도는 좀 타협하는 형태로 점수의 욕심을 약간은 내려놓는 형태로 중계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약간 교훈을 얻고 다시 이쪽으로 떨어진 그래프를 올리자. 차츰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리그왕 경기 전담을 할 때인데 그 권창훈 선수 골도 중계하고 그래가지고 B종. 네,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렇게 했었을 때였어요.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면서 2018, 19 시즌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2019, 20 시즌까지 무난하게 중계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삶은 이 즈음에
이제 솔로 탈출 넘버원 팟캐스트가 곧 런칭하잖아요. 아, 예.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이 시기가 좀 돼요. 그 네. 대구 얘기가. 네, 팟캐스트를 그거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때 이후로 내가 약간 어설픈 상태? 내 오히려 컴플렉스를 더 강하게 가졌을 테니까 그냥 내가 어설프게 성공해서는 안 되겠다. 무조건 일에 집중해서 진짜 최대한의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이 즈음에 이 실수까지 겹쳤는데 개인적인 사까지 이렇게 생겨서 무조건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쭉 일에만 진짜 말 그대로 미친놈 마냥 전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전형적으로 자수성가해서 사업 일으킨 사람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저러면 다른 거를 되게 의도적으로 밑으로 내리고 일에 더 몰두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어설프게 성공했다가는 그렇지. 이도저도 아니게 될 것 맞아.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하나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컴플렉스고 많고 결점이 기본적으로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게 다 어색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념을 하게 됐었고 2018년쯤에 이제 한 5월인가 6월인가 정도로 시작 기억하는데 기자일을 그때 병행했습니다. 이제 스포츠뉴스에 가서 예. 또 K리그를 정말 누구보다 좋아하는 기자분들이어서 그때 이제 일을 병행하면서 기자일도 좀 경험을 같이 했었죠. 하고. 근데 이렇게 해서 1년 반 정도를 이제 기자로서 생활을 했는데 일단 몸에 무리가 많이 가보니까 조금 이제 일에 안 맞겠다라는 느낌이 그래. 드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 스타일이 있죠. 네, 왜냐면 나는 해설자로 불리는 해설위원으로 불리는 게 조금 더 좋고 예. 말로 내 전문적인 지식을 풀어나오는 게 조금 더 나은데 근데 기자는 글이잖아.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자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으로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되지 않을 때가 많죠. 취재 네. 기사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저하고는 제가 원했던 부분하고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저는 회사 자체는 되게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었는데 2019년 연말 즈음에 제가 하나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중계 중에. 리버풀 팬이잖아요. 그리고 머지사이드 더비를 중계했었어요. 2019년 12월 5일인가 그렇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회사에서 오전 11시에 출근을 해서 스포츠뉴스에 11시에 출근을 해서 한 밤 10시인가 11시인가 무슨 영상 편집까지 하고 막 해가지고 되게 늦게 퇴근을 할 때였고 집에서 잠을 한 2시간도 못 자고 1시간 반 정도 잔 상태에서 머지사이드 더비 중계하려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바로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몸이 되게 피곤했어요. 근데 머지사이드 더비 때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로버슨이 톰 데이비스 팔꿈치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예. 기내노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중계 중에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다른 앵글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다른 앵글에서 이게 애매하게 나오다 보니까 발길이 접촉이 있어서 로버슨이 이렇게 넘어진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더 신중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만 보고 지금 로버슨이 발길이 겹쳐가지고 약간 넘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러면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톰 데이비스의 뒤가 좀 가격이 됐는데 데이비스 입장에서는 뒤를 맞았으니까 화가 좀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앵글에서 보니까 로버슨이 아예 보고 이렇게 들어간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네, 근데 제가 그걸 미리 본 게 아니니까 미리 얘기하던 게 있었고 심지어 그 뒤에 앵글을 잘 못 봤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한 거죠. 솔직히 리버풀 팬인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로버슨 실드 치는 모양새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되지.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약간 좀 이제 좋지 않은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왜 보면서 나도 그랬어. 내가 무슨 정신으로 내가 이 얘기를 했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내 스스로한테 약간 그게 난 거예요. 약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중계방송 때 네. 라이브 때는 옆에 캐스터 얘기 들어야 되고 인이어에는 피리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 소리 같이 듣잖아.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한 번 꽂히고 딱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그렇게 보여. 네, 그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잠깐 순간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실수를 했구나. 근데 그게 이제 또 많은 분들한테 주목을 좀 받았던 경기고 실제로 그 장면도 어쨌든 로버슨에게 대명사로 남아있는 그쵸. 장면인데 제가 실수를 한 거니까 또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는 약간 그 되게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 동남아시안 게임이라고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U23팀 이끌고 베트남 그 동남아시안 게임의 대표팀 경기를 할 때였는데 8강전에 제가 그때 이거 끝나고 그날 오후에 또 중계를 했거든요. 한 3시간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오후 3시쯤 그것까지 하고 커뮤니티에 악화된 반응을 봤죠.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 모든 스케줄들을 다 마치고 너무 내 스스로한테 약간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진짜 염려했던 게 자취를 해야 되니까 혼자 그냥 있어가지고 있다가는 계속 그 생각만 할 거고 내 성격상 잠도 안 잔 채로 계속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하나에 계속 갇혀 있을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그 멘탈에 있었다가는. 그래서 친구 불러다가 나 지금 좀 약간 진짜 상태가 안 좋아서 너랑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나 지금 좀 너무 좀 고민스러운 게 있다 해가지고 친구 집에 그냥 불쑥 들어갔는데 친구도 다행히 돼가지고 그때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죠.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어디에서 원인이 있었을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내 스스로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기자로서의 어떤 일, 그리고 대학교 수업의 병행, 해설자의 일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실수,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아, 과연 내가 지금 이런 많은 일들을 병행하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본질적으로 혹시 내가 해설자를 계속 하는 게 어쩌면 잘못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내 나이대에 맞게 내가 살고 있나라는 느낌을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는 몰랐지만 한번 내가 내려놓게 되니까 내 위치가 현실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나는 과연 내 나이에 맞게 내 청춘을 좀 잘 살고 있는가?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제 나이대에 맞는 제 인생 그래프는 항상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뭐 어떤 교우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대단한, 나는 이 정도 성공을 했으니까 남들이 나 대단하게 봐야 돼, 난 뿌듯해, 약간 이런 거보다는 아 남들이 채워놓고 있는 거 나는 못 채우고 있구나, 오히려 나는 컴플렉스가 좀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오히려 신경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까지 겹쳐져 버리니까 그때는 나에 대한 자괴감이 좀 많이 들었을 때였죠.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렸던 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정리해야 된다. 일단 해설자가 됐건 기자가 되었건 이걸 계속 병행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 둘 중에 하나는 접자. 하나는 효율적으로, 하나에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생각 잘했네.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렸고 그때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이서 맥주를 500짜리 16캔을 마셨더라고요. 오. 혼자 마신 맥주가 그때 잘 4,000. 마시네. 4,000? 4,000cc 때렸네. 네. 근데 4리터? 4리터죠. 그때 제가 그 마시는 생각이 잘못돼도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잊을 때까지 마시자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마시고 마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맥주를 진짜 그렇게 마셨고 심지어 친구는 그때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이제 막 속이 상했을 때니까 아마 4,000보다 제가 조금 더 마셨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다 다음날 일어났어요. 왜냐면 그 정도를 먹었으니까 다음날에 어떻게 맨정신으로 어떻게 일어나. 다행히 그때 출근하는 일정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다 다음날 일어나면서 딱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아 이제 진짜 결론 내려야겠다. 그래서 그때 딱 결론을 내렸던 게 기자 일은 접어야 되겠다. 스포츠니어스를 이제 그만둬야 네. 되겠다. 기자로서의 어떤 내 메리트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해설에만 집중해서 최대한 지금 떨어져 있는 내 평가를 다시 내가 어떻게든 끌어올려보자라고 진짜 더 집중을 가지고 의지를 좀 가지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번 내려놓았을 때 저점이었지만 이 시즌의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겨우겨우 다시 제가 일을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한 시즌 동안의 업무를 마치게 됐고 또 이 시기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언급을 해야 돼요. 2019년부터 21년까지잖아요. 딱 이 때가 종윤형을 필두로 해서 히든풋볼과 이스타TV를 시작할 때입니다. 아, 네. 2019년 10월이었어요. 원래 연락을 받았던 게 이제 5월, 그치. 3월쯤이었는데 맞아요. 잠깐. 네. 주원이 형도 좀 넣어주세요. 아, 주원이 형이요? 주원이 형과 종균이 형을 필두로 이스타트를 아, 시작했다. 네. 덕현이가 그때 보니까 주원 형 얘기를 하잖아요. 덕현이가 새끼가 사회생활 할 줄 알아요. 네. 오히려 종윤형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주원이 형이 네.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 괜찮거든. 괜찮다. 과연 이걸 주원이 형이 볼까요? 그냥 가도 돼. 그냥 가도 된다. 역시 시청자들이 댓글을 우리 제작팀장이 예. 그러면 종윤형만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3월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회사하고의 어떤 그치. 그 병행하는 스케줄 문제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때는 좀 안 됐는데 10월쯤에 오히려 다시 한번 덕현 형을 통해서 제가 그러면 한번 해줄까 하고 약간 의사소통을 했었고 그때가 이제 히든풋볼이었죠. 네, 그래서 히든풋볼을 먼저 시작하면서 이때 인연을 쌓게 됐죠. 그리고 2020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자 일을 접고 방송에만 제가 올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나의 인생을 위해서도 또 일 컨디션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일단 히든풋볼을 하고 또 이스타TV에 나오면서 해설자로서의 지명도는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리고 정말 뭐 목소리 좋고 중간중간에 이제 해설 톤 괜찮은 사람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 나라는 사람을 좀 더 내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어떤 방송인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이때 이스타TV와 히든풋볼을 시작했던 게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죠. 일적인 커리어로서는 지금 저는 정말 잘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삶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 일만 할 때는 사람을 만날 일이 사실 적거든요. 그치. 그걸 만나봐야 이제 우리 친한 뭐 캐스터 형들, 그리고 간간히 이제 PD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일할 때 같이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국 프리랜서는 개인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갬플이야 프리랜서는. 네. 근데 드디어 어쨌든 정규직 생활을 시작하니까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긍정적인 부분은 저도 지금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항상 그때그때 제가 뭔가 대화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지금은 생긴 거니까 뭐 석호 형도 그렇고 종찬이 형도 그렇고 주원이 형, 종윤이 형, 뭐 덕현이 형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요원 형들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그동안 항상 만나던 사람만 만났던 것에 비해서 조금 견문이 이제야 조금씩 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제 성격을 잘 갖춰 나가고 또 이 형들한테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방송인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들도 나도 새롭게 좀 찾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해설자로만 어떻게 매진을 했던 부분에서 해설자로서의 커리어에도 지금 회사에 다니는 게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됐지만 나라는 사람을 좀 풍족하게 하는 부분에서도 일단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육체적인 피로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해도 지금 2시간 자고 어제도 막 2시간 자고 이랬으니까 육체적인 피로는 있지만 저라는 사람을 최근에 좀 많이 채워나가고 있고 사람들과의 교우관계, 우리 회사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도 뭐 금전적으로가 되었건 커리어 쪽으로가 되었건 만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찍은 이후로는 다시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잘 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이 솔로 탈출 넘버원에서 다뤘던 이 얘기, 이 저점에 있는 얘기가 나중에 어떻게 반등 포인트를 찍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질 때는 없습니다. 떨어지는 없나요? 네네네.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거기는. 솔로 탈출에서 저 얘기 한 거지. 네. 여러분 솔로 탈출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곧 런칭하거든요. 네. 기대해 주세요. 어제 재밌게 방송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저에 대한 어떤 감회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회사에 들어오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저도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사람들을 만나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도 이런 면이 있구나, 나도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새롭게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5달 사이에 많이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요? 네. 그 긍정적인 가벼움이거든요. 처음엔 네. 형철이를 그냥 회사에서만 처음 봤었으니까 그 전에는 어떤 친구인지 이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형철이 좋아요, 재밌고 요즘에 더 뭔가 좀 지금 얘기 전 1편이랑 오늘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조금 무게를 좀 내려놓고 힘을 좀 뺀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목표를 방송인으로서 조금 더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앞으로도 방송을 하고 싶은 입장에서 종찬이랑 국밥 먹는 거 보세요. 의외로 네. 종찬이 형과 티키타카 호흡이 좋아요. 이상한 게 잘 맞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 각각의 캐릭터들을 잘 잡아줄 줄 아는 형들이에요. 이거는 주원이 형, 종윤이 형이 특히 그 부분에서는 진짜 특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 형들의 영향을 받아서 종찬이 형이건 우리 열정의 석호 형이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저기 토끼인 덕현이 형도 그렇고 네, 배우점이 참 많은 또 정말 사람으로서 좋은 분들하고 함께 같이 일하고 있어서 요즘에 정말 행복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 방송인의 커리어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 이제 해설위원 되고자 하는 분들 요거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멤버십에 좀 더 자세히 얘기가 있는데 해설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일단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일에만 전념해서 이 정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무언가에 전념을 하고 무언가에 매진을 하려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도 지금은 그래도 요즘에 좀 행복하다고 느껴서 좀 그런 생각이 더 들긴 하지만 간헐적으로 간헐적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주기 때문에 저한테 완성형이 되어가는 거예요. 회사 들어오기 잘한 거야. 피가 막 간헐적으로 네. 간헐적으로 간헐. 간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나한테 결점이라는 게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고민이 생기거나 내가 실수를 했다고 느꼈을 때 아까도 그랬듯이 그거에 되게 깊게 좀 빠져드는 성격이라 이게 잘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약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왜 나는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도 다시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일에 매진해서 최대한 확실하게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이 기회비용에 따른 문제점,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들도 해설자로서의 어떤 커리어를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만 보이겠지만 분명 그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힘든 시간들도 있고 이걸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해설자로서의 성공 가능성, 해설자로서도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과연 이 어느 정도의 내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이 성과들이 내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고 내가 느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꼭 생각하시고 그 뒤에 해설자로서의 정도는 없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행복한 즐거운 정도에서 잘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리명철. 주무세요. 이렇게 많네. 지하철 될까? 형 고맙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뒤를 박아서? 개소리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발언하시나요?